반갑습니다. 저는 그림책 강의를 하는 어영수입니다. 자, 저는 그림책을 15년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도서관과 여러 학교에서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15년 동안의 경험을 다 돌이켜본 결과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학부모님들한테 몇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강의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부모님들 모시고 저는 청소년이 그림책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그림책을? 그 애기들이 보는 그림책을 어떻게 청소년한테 권할 수 있어? 이런 편견을 조금이라도 옅게 만들어줄 수 있는,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부모님들께 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제발 청소년 그림책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10년 전쯤에 그 창원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그림책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고요. 정말 지금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림책 준비를 열심히 해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뭐 흑인 차별, 그 다음에 어떻게 용서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그림책이긴 했지만 청소년들한테 읽어줬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네, 학생들이 졸았습니다.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남학생들이니까 이 정도 수준의 그림책들을 풀어주면 아이들이 흥미로워할 거야. 나랑 대등한 위치에서 토론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준비를 해갔는데 학생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졸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업과 수업 중간 사이에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오줌 쏴라고 하는 그 애기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이 하나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그 그림책을 한번 열어봤거든요. 그런데 많은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우와 하면서 웃으면서 막 그림책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쌤 더 넘겨봐요. 그 다음 장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는 그림책을 들이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일단 무조건 청소년들이 뭐하게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는 그림책을 풀어야 되겠구나,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하러 다니면 들고 다니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곰돌이 팬티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책에는 동물들이 나와요. 그 동물들이 입고 나오는 팬티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몇 장을 넘기면 이런 팬티가 나와요. 누구 팬티일까요? 이렇게 물어요, 친구들한테.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고등학생, 중학생들이니까 쌤 너무 쉬워요. 뭔데? 이거 고양이 팬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특이한 대답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손을 들더니 자기는 고양이 팬티가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누구 팬티라고 생각해? 이거는 엄마 생지 팬티래요. 왜? 엄마 생지 팬티라고 왜 생각했어? 그랬더니 세상에서 아기 생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냐고. 엄마 생지 아니겠냐고. 그래서 아기 생지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 팬티가 요 그림일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그림책을 보면서 누구 팬티인지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누구 팬티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친구들이 고양이가 맞았어요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초등학교 애들, 저학년 애들, 유치부 아이들한테 이 그림책을 보여줬을 때 유치원생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선생님,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왜 고양이가 무서워 보인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손톱하고 발톱이 너무 뾰족뾰족하대요. 너희들한테는 이 고양이가 굉장히 무서운 고양이로 보이는구나.
김해에 있는 분성고등학교 남학생들한테 이걸 보여줬더니요. 남학생이 이러는 거예요. 오, 섹시한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뭐다? 무서워 보였던 고양이가 섹시한 고양이로 변하는 시기가 어쩌면 사춘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춘기 성호르몬 분비가 어떻고 뭐에 대한 관심이 어떻고 발육이 어떻고 이렇게 사춘기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친구들과 그림책을 통해서 무서워 보이던 고양이가 섹시한 고양이로 보이는 시기, 그 시기를 사춘기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 뭐다? 일단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는 것. 일단 친구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까 초등학생 학생의 대답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하나라도 100개인 사과라고 하는 그림책을 친구들에게 접목시켜 줍니다. 일단 표지부터 보여줍니다. 그리고 물어요. 얘들아, 딱 하나인 사과가 나와. 근데 이 사과를 100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첫 번째로 대답하는 답이 이거예요. 칼로 씁니다. 자, 칼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답변이 재밌어요. 아이고, 팔 아프게 왜 칼로 쓸어요? 믹서기에 갑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과학에 관심 많은 친구들은요. 3D 프린트에 넣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약간 섬세해 보이는 여자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과를 맛있게 먹어요. 사과씨를 땅에 심어요. 30년이 지나면 아마 100개 이상이 열릴걸요?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 하나라도 100개인 사과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 얘기해줘서 너무 재밌었어. 이 과정을 통해서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다른 친구가 발표할 때 박수를 치고 너무 독특한 생각을 말하는 친구에게 귀를 기울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그림책 표지 하나만 보고요. 그리고 제가 본문으로 넘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감탄을 하는 아저씨 3명이 나와요. 정말 탐스러운 걸, 기름진 밭에서 자란 사과가 분명해. 자,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요. 얘들아, 이 3명의 아저씨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일까?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1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외칩니다. 농부 아저씨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보시면 옆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 많은 학생들이 옆에 나오는 답을 컨닝해서 말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재차 물어봅니다. 얘들아, 아까 농부 아저씨라고 말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너 한번 일어나서 그래, 일어나 봐줘. 근데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 너는 왜 이 아저씨들이 농부라고 생각했어? 하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옆에 농부 아저씨들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거 슬쩍 보고 농부 아저씨들요라고 대답했던 친구들이 난감해합니다. 우물쭈물해요. 그럴 때 제가 씩 웃으면서 얘기해요. 사실은 선생님도 농부 아저씨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선생님이 왜 농부 아저씨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들어볼래? 이 아저씨가 탐스럽다는 말을 해. 그리고 밭을 기름지다라고 표현을 했어. 만약에 선생님이 부동산 개발업자였다면 뭐 탐스럽다라는 말을 할까? 또는 기름지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 저 땅 좋은데 평당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척박하다, 메마르다, 기름지다 이런 표현을 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 아저씨들이 농부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농사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그 다음 장면을 넘깁니다. 예쁜 아가씨가 등장하거든요. 자, 이렇게 예쁜 사과를 보고 노래를 만들었나 봐.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제가 똑같이 물어봐요. 얘들아, 이 아가씨 직업은 뭘까? 그러면 이 장면에서 친구들이 옆에 답을 안 봐요. 옆에 뭐라고 나오냐면 작곡가 언니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 안 해요.
자기만의 정답을 말하기 시작해요. 제가 가장 현장에서 많이 들었던 직업은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길거리 가수요, 버스킹 가수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몇 장 넘기지 않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제는 옆면에 나오는 답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림책을 보기 시작해요. 왜? 타당한 이유니까, 맞는 말이니까. 싱어송라이터도 될 수 있고 길거리 가수도 될 수 있는 거니까 답이 한 개가 아니라는 걸 아이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점점 자신감이 붙습니다. 한 개에 30원짜리 사과를 사면 모두 얼마일까? 아니야, 100원을 내면 거스름돈이 얼마일까? 라고 묻는 게 더 어렵겠지? 하고 고민하는 아줌마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은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수학 선생님이라는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현장에서.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학 학원 선생님이요. 어느 누구도 수학 학교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아, 친구들이 뭐 한다? 자기만의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깜짝 놀랐던 답변도 있었는데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저 아줌마 우리 엄마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어머님이 수학을 가르치니?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래요. 근데 왜 너희 엄마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어릴 때 자기 엄마가 ABC 초콜릿 갖다 놓고요. 니 2개 묶어, 엄마 2개 무면 몇 개 남노? 이런 거를 물어봤대요. 먹는 걸로. 그래서 하나 맞추고 하나 까서 먹으려고 그러면 엄마가 손을 탁 때리면서 좀 더 해봐야 돼. 기다려. 그래서 먹는 걸로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자기 엄마가 떠올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제 아이들이 자기만의 정답이 아니라 자기만의 경험까지도 서스럼 없이 꺼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요, 애들이 아니라. 온몸에 붕대를 동여맨 사람이 빤히 사과를 쳐다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이제는요, 옆면에 답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컨닝할 수도 없어요. 얘들아, 이 아저씨는 왜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까? 이제부터 친구들은 엄청난 자기만의 상상의 이야기를 펼쳐놓습니다. 다들 스토리 작가처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쁘게 출근하다가 계단에 놓인 사과 하나를 못 보고 밟았대요. 그래서 아파트 계단에 굴러서 다친 사람이래요. 또 어떤 애들은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 그녀가 있었대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부모님 댁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녀는 죽었고요. 이 아저씨만 많이 다쳤지만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빨간 사과 하나, 부모님들한테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준비했던 그 과일 바구니에 담겨있던 사과가 생각나서, 또는 자기 곁을 떠나 사랑하는 연인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린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선생님은요, 이런 기발한 대답도 해주셨어요. 이 아저씨가요, 사채로 애플 주식을 샀대요. 근데 주식이 폭망해가지고요, 사채업자한테 혼난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이 장면에서 저의 눈을 활짝 동공이 커지게 만들었던 답변은 따로 있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이었는데요,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 아저씨는요, 충분한 사과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간 사과 하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10수년 동안 이 그림책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같이 읽었지만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한 친구는 그 친구가 유일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책 한 권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자기만의 경험,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상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는요, 청소년들이 그림책의 매력을 느꼈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림책에는 글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림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독자들이 그림책의 글에 집중을 해요. 그림을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림책에서 글만 볼 게 아니라 그림이 숨기고 있는, 그림이 품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지면 더 그림책의 매력에 풍덩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림책의 그림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책이 바로 우리 할머니는 달라요 라고 하는 그림책이에요. 이 그림책에는요, 가방보다 커다란 케이크를 만드는 소피 할머니, 그 다음에 지금도 립스틱 빨갛게 바르고 축구장에 가서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존 테니 할머니, 꽃집차를 운전하면서 꽃을 배달하는 레피 할머니, 이 주인공 친구의 다른 할머니들은 이러이러한데 우리 할머니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글이 나옵니다. 우리 할머니는 자기가 누군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요. 내가 우리 할머니가 누군지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할머니는 달라요 라고 하는 그림책에서 글이 들려주는 이야기고요. 이 그림책에서 제가 누구 할머니네 뭐는 어떻다라고 하는 다른 할머니네 사진을 다 추려내고요. 우리 할머니는 달라요 라고 말하는 찰리의 모습만 따로 편집을 해봤어요. 이제 이 그림들에서는 글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말만 나오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달라요. 찰리는 지금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아침이었나 봐요. 샌들을 찾아서 신고 바다가 보이는 모래 해안을 걷다가 모래 언덕에서 노란 꽃 몇 송이를 꺾어요. 그리고 요양원처럼 보이는 건물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죠. 그리고 어떤 방문 앞에 서서 이렇게 해요. 똑똑똑. 자, 우리는 글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지금 이 찰리라고 하는 주인공 남자아이가 누구 방문을 두드리는지 알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찰리 할머니가 계신 곳입니다. 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할머니는 어디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디에요? 침대에 있거든요. 지금은 아침이고요. 할머니는 여지껏 침대에 누워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어떤 말이 나오지 않아도 다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 저 찰리예요. 지금 아침이거든요. 제가 부축해서 일으켜 드릴게요. 할머니가 늘 앉기 좋아하시는 창가 의자에 제가 모시고 갈게요. 찰리도 나오지 않고 할머니도 나오지 않는 그림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요, 할머니를 앉혀드리고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꽃을 들고 다가갑니다. 찰리가. 할머니,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위해서 꺾었어요. 찰리는 할머니에게 꽃 선물을 드리죠. 할머니는 찰리가 건넨 노란 꽃 몇 송이의 향기를 맡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읽었다시피 할머니는 본인이 누구인지조차 기억을 못하시는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노란 꽃 몇 송이가 무슨 대수겠어요. 향기 한번 맡고는 바닥에 툭툭툭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우리 찰리는 속상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할머니를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찰리는 할머니가 기억이 온전했을 때 얼마나 꽃 선물을 좋아했는지, 찰리가 꽃 몇 송이 건네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찰리는 싱긋이 웃고 덩을 굽혀서 할머니가 놓아버린 노란 꽃 몇 송이를 주워 들어요. 그리고 늘 할머니가 바라볼 수 있게 창가에 빈 유리병에 한 송이씩 꽂아주죠. 이게 우리 할머니는 달라요 라고 하는 그림책에 나오는 그림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글만 읽으면
어디에도 찰리가 할머니를 위해서 노란 꽃을 꺾고 할머니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히고 할머니가 떨어뜨린 꽃을 꽃병에 꽂는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그림을 봐야만 들을 수 있는 숨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청소년들이 그림책에서 글뿐만 아니라 그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많은 청소년들이 마음을 두드리는 그림책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꽉꽉 채우는 낱개의 지식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똑똑하고 두드리고 촉촉하게 적실 수 있는 그림책들을 많이 만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대표책으로 선택한 책은 씩씩해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이 이 책을 보시면 아주 작은 그림책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심지어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티셔츠, 파란 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말풍선에 씩씩해요라는 말까지 들어있죠. 한쪽 귀퉁이에는 성장 그림책이라는 힌트까지 찍혀져 있습니다. 그림책을 많이 읽었다고 자부했던 저조차도 표지만 보고 섣부르게 짐작을 했어요. 아, 이거 유아 그림책이겠구나. 씩씩하다? 그렇지,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씩씩하다라는 말을 이럴 때 쓰지. 뛰어가다가 아이가 탁 넘어졌어요. 울락말락해요. 그러면은 엄마가 뒤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땡땡이 안 울어. 형아 다 됐어. 오, 씩씩해요. 이럴 때 하는 말. 두 번째, 저도 치과치료 너무 싫어하거든요. 이 무서운 치과치료를 잘 받는 친구에게 우리 땡땡이 다 컸어. 정말 씩씩해요. 이렇게 칭찬해 주겠지. 자기 친구나 동생이 있는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먼저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갖고 놀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네가 먼저 갖고 놀아. 이렇게 양보하는 친구를 보고 씩씩해요. 이렇게 지켜 세워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짐작을 했어요. 이런 그림책일 거라고 생각하고 딱 표지를 넘겼는데 아무 말도 없이요. 새빨간 바탕에 자동차가 뒤집히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았어요. 그건 아주 무서운 사고였대요. 아빠 차는 공중에서 크게 한 바퀴를 돌았다고 했어요. 엄마는 바빠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 구한 일터로 가요. 혼자 밥을 먹을 땐 식탁이 너무 넓어 보여요. 꿈을 꿨어요. 색색깔의 아름다운 풍선이 가득한 꿈이었어요. 풍선에는 아빠도 있고요, 엄마도 있고요, 나도 있었어요. 정말 멋졌어요. 제가 이 장면 딱 읽어주자마자 터벅터벅 걸어서 한 여학생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내가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이야. 자, 나한테 딱 한 개의 소원만 말해봐. 근데 5초 안에 말해야 된다. 1, 2, 3, 4, 5.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손을 부들부들 뜨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복권 당첨죠. 그래서 제가 호주머니에 100원짜리가 있었거든요. 꺼내서 걔한테 건넸어요. 축하해 친구야. 100원 복권 당첨된 거. 자, 그리고 뒤로 물러서서 나왔어요. 언제 어떻게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이 나타나서 물을지 모르니까 항상 금액은 머리에 박아두도록 해라. 애들이 막 웃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랬죠. 내가 얘한테 갈 거야. 그리고 너한테 했던 똑같은 말을 얘한테 들려줄 거야. 내가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이란다. 딱 한 가지만 들어줄 거고 5초 안에 말해야 돼.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소원을 빌까? 많은 친구들이 아빠 살아 돌아오는 거요 라고 말해줍니다. 그치? 이 친구는 아마 내가 1, 2 하자마자 어쩌면 1도 하기 전에 아빠 돌아오는 거요, 아빠 살아나는 거요
라고 나한테 말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소원 비는 거 아니야. 우리는 얘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빌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을 우리가 가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소원 빌지 말자. 소원은 이런 애들이 비는 거야. 이 책의 뒷표지입니다. 이제부터 씩씩하게 사는 거야. 알았지?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말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씩씩하다는 단어를 그 세 가지 경우 말고는 쓸 수 없는 폭이 좁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씩씩하다라는 단어와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알려주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어주고 난 다음에 얘들아, 이 수업 마치고 집에 가면 엄마나 아빠가 있겠지? 오늘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집에 가서 부모님께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라고 제가 말했어요.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 이런 오글거리는 멘트 하면 이러거든요. 근데 그날 이 책을 함께 봤던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거려줬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마음을 똑똑하고 두드리고요,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림책들을 더 만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제 네 번째, 제가 부모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림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어주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아니, 애기들이 보는 그림책, 한글 떼는 그 중간 단계로 밟고 가는 그림책, 수준이 높아봐야 그래도 그림책인 걸, 그걸 가지고 뭐 어떤 깊이 있게 푼단 말이야?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고민의 시간을 던져줄 수 있는 그림책, 약속 꼭 지킬게 라고 하는 그림책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의 주인공은 예의 바르고 마음씨 착한 꼬마 늑대입니다. 그리고 항상 늑대의 부모님들은요, 마지막 소원은 꼭 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소원이라는 게 뭘까요? 맞아요. 늑대나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취해야만 내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그렇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늑대의 부모님은 네가 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취할 테지만 그 취하기 전에 마지막 소원 하나는 뭐하고 들어주고 난 다음에 잡아먹어. 이렇게 시킨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는 거죠. 배고픈 꼬마 늑대는 첫 번째 사냥에 나가서 토끼를 만납니다. 물어보죠. 토끼야, 마지막 소원은 뭐니? 그러니까 토끼가 정말 재미있는 책을 읽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냥을 나온 늑대가 책을 들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집에 가서 책 가져올 동안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빨리 가서 재미있는 책 가져올게. 그랬더니 토끼가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을게. 약속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부모님들, 이 토끼는 진짜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도망갔을까요? 맞습니다. 토끼는 이미 도망가고 없었어요. 약속을 안 지킨 거죠. 자, 더 배가 고파진 꼬마 늑대가 두 번째 사냥감으로 암탉을 잡아요. 그리고는 굉장히 화가 난 얼굴로 마지막 소원은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암탉이 하는 말이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줘 이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냥 나온 늑대가 악기를 가지고 있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악기 가지러 집에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기다리고 있어라, 약속해라 이렇게 늑대가 얘기하니까 암탉이 깃털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겠다,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해요. 늑대는 뛰어가죠.
자, 우리 암탉은 약속을 지켰을까요? 암탉도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자, 더 배가 고파진 꼬마 늑대의 세 번째 사냥감은요, 아이였어요. 나 같으면 안 물어봐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근데 입을 앙 다물고, 보이세요? 저 이빨 뾰족뾰족한 거? 입을 앙 다물고 물어요. 마지막 소원은 뭐냐? 그러니까 아이가 날 그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집에 가서 스케치북이랑 연필이랑 크레용이랑 들고 와야 되나?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저랑 같이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 땅바닥에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우리 늑대는 또 집으로 뛰어가요. 망설이면서. 그런데 한 번도 어떻게 해요? 약속하라는 다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그 늑대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치죠. 머리카락 하늘도 움직이지 않을게. 자, 여러분들의 이 아이가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도 앞에 토끼랑 암탉이랑처럼 도망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다 가야 된다고 지금 소리치시는 어머님들이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안 가요, 얘가. 도망을 안 갔어요. 너 그대로 있구나. 엄마 아빠가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 이 장면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약속을 잘못 가르쳐서 내 아이를 죽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지키고 어떤 가치를 중점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엄청나게 고민하세요. 어떤 사람은 믿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믿으면 안 되고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도 되는 사람과 도움을 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가르칠까? 한 발짝 나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우리가요. 매주 매일 항상 1분 1초 모든 일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저는 청소년 친구들이 그럼 어떤 약속은 지키고 어떤 약속은 안 지켜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늑대와 아이에 대한 고민. 생명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착한 늑대가 있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착한 아이가 나옵니다. 이 착한 늑대와 이 착한 아이가 뭐하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토론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도대체 이 작가는 어떤 의도로 착한 늑대와 착한 아이를 대립하게 만드는 걸까? 나중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걸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늑대가 계속 굶어야 되고요. 이 착한 늑대, 생명에 대한 예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늑대를 살리려면 아이가 죽어야 되는 이 불편한 상황, 이걸 아이들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아이히만 얘기를 해줍니다. 복장을 딱 보자마자 나치 장교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아이히만이 1960년 이스라엘 재판에 서게 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혐의겠지요. 그런데 그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뻔뻔하기도 하지만 그가 왜 무죄인지 설명하는 걸 한번 들어보자고요. 제가 제작한 열차 덕분에 우리 조직은 시간 낭비 없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어요. 저는 제 손으로 단 한 명의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는 죽이라는 명령조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저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하나의 성실한 인간이자 관리자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죄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아이히만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를 듣고는
나쁜 놈인데 왠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해하는 표정으로 이걸 저랑 같이 봅니다. 그때 제가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줘요. 실제로 유대인이고요. 프랑스 유대인 수용소에 감금되었다가 가까스로 탈출해서 생존할 수 있었던 생존자였던 거죠. 이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고 이런 말을 해요. 그는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이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생존자로서 아이히만을 두둔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녀의 끝마디가 이겁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자기가 나쁜 짓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생각이 없는 그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인 거죠. 아이히만처럼. 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매뉴얼을 만들어 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힘을 키워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설령 그 아이가 그 상황에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그 선택이 조금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남이 시키는 대로 해서 나왔던 결과보다는 덜 억울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생각했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해서 돌아온 결과물이니까 받아들이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시켜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해서 했는데 결과가 썩잖다? 그럼 억울하죠. 그래서 약속 꼭꼭 지킬게 라고 하는 그림책을 통해서 친구들이 좀 더 생각을 깊이 있게 가지고 넓게 펼칠 수 있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책으로도 이게 가능하다는 걸 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저의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요, 거울 같은 그림책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애가 나은 것 같은데? 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땡땡이네? 이렇게 자기 모습을 비춰보거나 자기 친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림책들을 만나면 좋겠어요. 가야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어요. 이 책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온고지에 서평을 쓰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 친구의 서평 내용이 이랬습니다. 우리 엄마는 다른 집 엄마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한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애가 4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는 다른 집 엄마보다 더 많이 빨래하고 더 많이 밥하고 더 많이 청소한다. 그래서 첫 번째 딸인 나는 엄마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이렇게 소리쳤다.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런데 오늘 도서관에서 나의 작은 인형 상자라고 하는 그림책을 보았다. 차가운 냉장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여자. 그 여자의 등짝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반찬통 몇 개.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라고 말했던 우리 엄마의 등짝을 누르는 그 반찬통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였음을 알았다. 저는 이 여학생의 서평을 듣고 이 친구가 그림책을 통해 자기 엄마와 자기를 객관적으로 비춰볼 수 있는 경험을 했구나. 저 친구는 평생 저 그림책 잊지 못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그림책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와 저희 아이한테도 거울같이 비춰주는 그림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2명 있어요. 현재는 둘 다 군 복무 중이고요. 그런데
우리 작은 아이는요, 중학교 때 팔랑팔랑 뛰어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내 전생이 뭔지 알았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네 전생이 뭔데? 그랬더니 엄마, 내 전생은 뽀로로였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얼척이 없어서, 그래도 웃어야 되지 엄마들은. 웃으면서 왜 네 전생이 뽀로로야? 그랬더니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러는 거예요. 중학교 남학생이었는데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매달 한 번씩 있는 시험들, 그리고 유지해야 되는 내신 등급들, 노는 게 제일 좋은 뽀로로가 될 수 없는 현실, 자율이라고 하지만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동건이 카톡 프로필 창에 이 말이 뜹니다.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벌써부터 포기를 한다고? 자가 어쩌려고?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오긴 했지만 저토록 행복했던 아이가 1년 만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짠해서 내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라는 말이 우리 동건이에게 위로가 되어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하고 제가 입술을 이렇게 탁 깨물었어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책상 청소를 하는데 이 부채가 나온 거예요. 동건아, 웬 부채야? 그랬더니 미술 시간에 수행평가로 부채 만들기를 했는데 다 꾸미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명언, 명구, 자기한테 이렇게 같이 확 와닿는 문구 이런 걸 적어서 내라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 동건이는 1초의 망설임 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 이러고 적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바로 교무실 호출당했습니다. 이게 명언이냐? 지금 나한테 객이냐? 가서 빨리 바꿔 와라.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동건이가 고민을 했대요. 처음에는 엄마 이 말을 화이트로 지워볼까 했어. 근데 그러면 너무 지저분해 보일 것 같더라고. 그래서 꽃을 조금 더 뜯어서 이렇게 오려서 좀 더 붙여볼까 그랬더니 구도가 안 맞더래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 번만이라고 하는 문장을 붙여서 점수는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했어 우리 아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 몇 달 뒤인가요? 조랑말과 나라고 하는 그림책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라는 우리 동건이에게 포기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동건이에게 이 책을 읽어준 게 아니었어요. 자,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의 조랑말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의 조랑말은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아빠의 조랑말은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면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아이와 조랑말은 같이 먹고요. 같이 책을 보고 같이 놀고 같이 잠을 자는 굉장히 가까운 존재가 조랑말입니다. 나에게는 조랑말이 하나 있어요. 나는 조랑말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가다 보면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 빵! 내 조랑말을 망가뜨려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다시 조랑말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자, 빵 하고 맞고 부서진 요 부분을 실로 예쁘게 꿰맸어요. 그리고는 다시 웃으면서 여행을 떠나요. 이 조랑말과 나는요, 외계인을 만나고 악어를 만나고 유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들을까요? 빵빵빵빵! 엄청난 빵빵빵을 맞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죠.
우리 동건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빵을 맞았습니다. 수학 69점은 과학자가 될 수 없어. 우리 동건이는 초등학교 때 과학자가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채점되어 있는 수학 시험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뒷좌석에 앉아있던 땡땡이가 고개를 이렇게 빼고는 동건이 수학 점수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빵을 알렸대요. 그리고 그날 우리 동건이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앞으로 과학자 안 되려고. 영문을 몰랐던 저는 왜? 라고 물었고요. 동건이는 이 말을 했습니다. 엄마, 수학 69점은 과학자가 될 수 없대. 우리 아이만 이런 빵들을 맞고 자라는 건 아니겠죠. 벨린다, 당신은 발레리나가 되기에 발이 너무 커요. 꿈을 접으세요. 이런 심사위원들의 빵을 맞습니다. 그레이스, 너는 흑인이고 심지어 여자아이야. 그런데 네가 피터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넌 피터팬 역할을 맡을 수 없어. 수많은 그림책들에 아이들이 받았던 빵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벨린다가, 그레이스가, 또는 여기 나오는 조랑말과에 나오는 나가 그 숱한 빵들을 맞고도 끝끝내 하나 그 조랑말을 뭐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네 발로 걷던 조랑말이요, 직립보행해요. 두 발로 섭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늘 항상 나 뒤에 있던 조랑말이 내 앞을 걸어가줘요.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줘요. 내가 끝끝내 그 조랑말 하나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 조랑말이 얼룩말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조랑말이 거북이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기린, 이 아이에겐 조랑말인 거죠. 그 조랑말 하나 놓치지 않는 인생이라면 꽤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지식의 힘이 아니라 이야기 힘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에 매이지 말고 이런 이야기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이고요. 저는 그림책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동네 아줌마였던 어영수가요, 도서관 그림책 선생님이 되었고요. 심지어 신기한 물꼭지라고 하는 그림책을 쓴 그림책 작가가 되기도 했고요. 오늘처럼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그림책 강의를 하는 영광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그림책이 저한테 준 선물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선물, 그림책한테 받았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 둘과 그림책을 보면서 나도 함께 성장해왔다는 것. 아이를 위해 읽어주던 그림책이 나를 눈물 짓게 만들고 내 마음을 두드렸고 내 머리를 확장시켰다는 것. 그런 많은 추억들을 두 아이와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제가 그림책한테 받았던 가장 큰 선물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부모님들도 저만 이런 선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댁에 계시는 청소년 자녀들과 함께 오늘 당장 그림책을 펴시고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